이어서 두 번째 발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김인호 네오 운영위원께서 해주실 건데요. 김인호 운영위원께서는 전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 위원이셨고 현재는 미래통합당 지역구의 5급 보좌관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 맡은 김인호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발제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제가 들었던 생각은 왜 2030 세대한테는 왜 민주주의가 낯설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발제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주제는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폐해, 모습 이런 거는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2030 세대한테 왜 민주주의가 낯설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우리 이 개인한테 뭔가 왜 낯설까 생각했더니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낯설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해서 이번 주제 발제를 이 생활 속 민주주의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간다면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속에서 나오는 주민조직에서의 민주주의 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현재는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시민사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NGO 단체 활동을 10년 동안 하다가 이제 국회 쪽 일을 하게 되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어떤 NGO 단체라는 것과 국회라는 곳에서 민주주의를 잘 맛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라고 불리는 NGO 단체 속에서는 어떤 목적 의식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짐짓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그 목적 달성에 너무 이렇게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2030 세대들한테는 사실 민주주의와 공리주의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생활 속 민주주의에서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아젠다가 던질 수 있는지 발제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저는 이걸 관련돼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단어의 어떤 용어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걸 발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저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민주주의를 한다 이러면 언제 민주주의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올까 하면 투표철입니다. 투표 이외에는 민주주의란 말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적극적 투표가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 얼마나 피었는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결국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행위가 다양한 뜻이 있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투표철이라면 투표를 많이 한다면 민주주의가 그만큼 정비례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궁금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투표 행위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얼마큼 대표하는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이 투표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민주주의가 정비례해서 발전하는가.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투표라고 하는 것은 정량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민주주의는 정량적인가 정성적인가 이게 굉장히 저는 궁금했습니다. 사실 아까 앞에 나왔던 문제 제기를 우리 현재 상태랑 좀 빗대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조국 사태로 인해서 서초동 집회가 있었고 광화문에서 열심히 많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불편했던 그런 내용이 뭐였냐면 양쪽 진영에서 몇 명이 왔는지를 계속 올려보도 플레이를 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초동 집회는 10만 명이 왔다. 조금 지나면 광화문에서 15만 명이 모였다. 그리고 또 서초동 집회에서는 20만 명 모였다. 어떤 언론에서는 헬리콥터 타고 그 장소를 각도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여기는 100만 명이 올 수 있다.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 정량적인 것만 중요한 것인가 결국에는 누가 많이 왔다는 것이 결국 대표성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으면서 근데 그게 맞다면 저는 왜 이렇게 이 모습을 보고 불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살이 찌푸러졌습니다. 그러면 정량적인 것만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투표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고 하면 투표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면 민주주의는 정비례해서 우리가 성장하는가? 그러면 기술 발전을 위해서 여기 있는 분들 개인정보 다 취합해가지고 5천만 명을 들어가 있는 카톡방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 대통령이 나와서 오늘 8월 14일 날 택배가 없는 날 합시다. 5천만 명 카톡방 올립니다. 그러면 3일을 주고 투표를 합시다. 그럼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3일에 또 우리 여기에 에어컨을 달 걸 투표합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투표 행위를 불러낼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은 충분히 이뤘는데 왜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좋지 않고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럼 과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투표 행위를 많이 할수록 이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거는 좋아야 되는데 왜 난 그 얘기를 들으면 피곤해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좀 해보고 싶었던 게 우리 생활 속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활 속 민주주의, 우리가 투표를 했을 때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히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 날이 다가오면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투표를 하러 갑니다. 투표를 하고 나서 우리는 직장 생활로 돌아와서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얼마큼 퍼져 있는가. 저는 시민사회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이런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사례를 해보면 찾아보면 쉽게 나옵니다. 8.15 부정선거에 대한 그 한 거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그 기념사업회가 회장을 선출할 때 비민주적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모순이 어디서 나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조국의 미래를 품거든 관악을 보게 하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가 왜 비민주적으로 해서 언론에 입방아에 오르내립니까? 그 사람들은 민주적이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는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아파트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게시판 같은데 동대표,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자 회의를 뽑습니다. 그분들한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뽑힌 대표이긴 합니다. 근데 왜 김부선 난방열사가 나오는가? 관리비를 굉장히 많이 이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에서 왜 민주주의가 우리가 파괴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제 엔주단체 활동하다가 사실은 이건 거의 자아 비판 수준이거든요.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지만 협동조합에 없는 건 유일하게 없는 건 협동입니다. 협동이 없는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협동조합이 협동을 하지 않아요. 다 각각 어떤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기만 하는 거죠. 시민단체에서 사단법인, 기타 등등 엔주단체에서는 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근데 총회에 회원 수는 100명인데 그 총회는 10명밖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명, 1인당 10표를 위임받아오면 10명짜리 총회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 그걸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생각해보면 아파트, 우리가 조금씩 할 수 있는 엔주단체, 봉사활동, 그리고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그런 것들 또는 관련된 시민단체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그것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투표할 때는 굉장히 외치지만 돌아와서는 너무나 행정 편의적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 회장을 만들기 위해서 비민주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왜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제가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를 하자면 너무 정량적 민주주의에 우리 대한민국 빠져 있는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량적이라면 결국에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기간 내에 많은 투표수만 투표하면 우리 이건 이기는 판이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가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서 토론을 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점들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적 민주주의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항상 아까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에서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를 왜 그렇게 중시하냐면 결국에 많이 이긴 사람 많이 모여서 우리가 이 여론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대의다. 라고 하는 것들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량적인 측면만 강조되는 민주주의가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 아닌가. 그래서 이 정성적인 부분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고요. 정성적이라면 사실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소수 의견 반영이라든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아젠다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이 혼합된 혼재된 것이 이제 민주주의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국은 단원제고 그리고 미국은 양원제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까지 안 하겠지만 상원과 하원이 가지는 상원의 보수성, 그다음에 그 하원이 가지는 그 즉각 반영할 수 있는 민의 같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정치 구조가 돼야 그런 것들이 좀 정량과 정성이 각각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생활성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가의 역할 중에서는 이 민주주의 교육을 계속 해야 됩니다. 찾아가는 민주주의 교육과 그리고 좀 생활 속 민주주의 그 지표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계속 이 생활 속에서 나오는 이 민주주의의 어떤 지표가 얼마큼 지수가 지금 1년 사이에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거에 따른 우리가 지수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과 그리고 이 결국에는 뭐 아파트 민주주의에서 그 동대표가 뽑혀서 운영하는 체제에서 의사결정하는 가운데서 너무나 이것들이 급진적이거나 포퓰리즘적이지 않게 우리가 중간중간 국가가 그 영역별로 프로보노 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서 조금 이것을 급진적이지 않게 좀 막아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이 생활 속 민주주의에서 좀 그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 기준으로 23이었습니다. 23이었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2030 세대한테 언제 돌아왔나 생각해봤을 때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는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우리한테 와닿지 않다가 제 20대 초반기였던 소고기 파동, 그때 소고기 파동의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졌던 촛불 혁명이라 불리는 그런 집회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확 돌아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그것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는 이번에 그 조국 사태를 통해서 이제 서초동 집회와 그리고 광화문 집회로 나눠져서 이것들을 서로 너무 정량적인 거에만 치중하는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한번 이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많은 모임이 모이고 그를 통해서 민주주의 성장을 우리 2030 세대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호 대표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상호 토론에 김경룡 대표님 혹시 이야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사인해 드렸는데 사인을 못 받으셨어요. 주홍미 대표님께서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측면이 되게 많았고 정성적인 것도 그러면 내가 말한 소비 민주주의랑 살짝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오히려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실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공론장이 형성된 건 아니지만 문화 자체는 특히 젊은 층들 중심으로 좀 대화와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있는 분위기는 그래도 모순적이게도 그런 정치적인 시민 집단에서는 되게 이렇게 고여있고 썩어있는 부분이 많지만 새롭게 문화가 조성되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그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데서 첫 만남에서는 자기 나이도 직업도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또 이슈에서 꼰대 문화라던가 그냥 이런 거를 직업도 나이도 밝히지 않으면서 그냥 호칭을 붙이지 않고 윤정님, 민호님 하면서 하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좀 더 제도권, 정치가 좀 맞닿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하면서 같이 그 문화를 정치권까지 이렇게 잘 연결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답변해 주실 멘트가 있을까요? 저희가 발제를 하고 상호 토론이 있다 보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다들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희가 행사 이후에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도 또 의견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어깨 힘 빼시고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주영비 대표님이랑 김인동 비서관님이랑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 사이에서의 어떤 디베이트가 어느 정도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재밌게. 그래서 어떤 사태들은 좀 극과 극을 좀 비교해보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좀 정리가 쉬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모든 안건에 대해서 국민 모두에게 매번마다 투표를 해서 하는 조건과 정말로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있는 조건을 좀 비교해봐서 그 공정성과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은 저희는 그 어딘가 중간에 있겠죠, 그렇죠? 항상. 그래서 어떤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국가의 어떤 실정이나 문화나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좌로 이만큼 아니면 우로 이만큼 뭐 가는 게 맞다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이제 전제 조건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솔로몬 왕같이 정말로 현명하고 모든 일에 완벽한 모든 결정이 완벽한 그런 왕이 한 명 있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면은 차라리 저는 민주주의가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물론 그건 불가능한 좀 세상이지만 당연히.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인가 뭐 답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정량적인 민주주의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게 아닐까 굉장히 크게 동의를 했고 제가 가지고 있던 민주주의의 위기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어디서 오는가라는 조금 근원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고마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저는 이제 더 회의적으로 봐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봐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정치적이지 않은 이슈, 그냥 되게 근원적이고 그냥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살롱과하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개방적인 거를 오히려 젊은 세대일수록 보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정치 이슈로 들어와 버리는 순간 확 바뀐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정치 이슈로 들어오는 순간 너무 대립적이게 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특성을 너무 많이 봤어요. 대한민국 이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저는 좀 그게 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젠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과연 우리 사회가 지금 그걸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민 개개인들이 그러한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이 정치 이슈로 그거를 과연 끌고 올 수가 있는가, 그러한 문화를 저는 끌고 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라는 굉장한 회의감이 사실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모든 사람들 국민들에게 묻는 거를 더 안 좋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이슈로 들어오면 국민들은 더 대립적으로 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국민들에게 묻고 국민들에게 수비를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고 그러한 것이 있겠지만 최종 결정권까지 그거를 우리가 국민들에게 양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최종 결정권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의기구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후자가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